헝다그룹의 파산 위기가 약 10년 전에 있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의 재현이 아니냐 위기감이 고조되었었는데 전 세계 증시는 생각 외로 덤덤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시멘트 경제라고 불리는 중국의 엄청난 부동산 버블 위험은 투자자 입장에선 여전히 경계해야 할 위협 요인으로 생각되는데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중국 경제 두 가지 시나리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요? 포셔피디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헝다그룹 파산 사태가 미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의 재판이 아닌지 정말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 스스로도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인지라 불안한 마음에 추석 날들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장들을 살펴보니 미국 다우지수 정도만 약 2% 정도의 조정을 맛보았고 나머지 전 세계 증시는 의외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기간에도 개장을 했던 홍콩 항생지수는 반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정말로 다행히도 명절 내내 걱정이었던 한국의 코스피도 큰 낙폭 없이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헝다그룹이 일단은 발등에 불이 붙은 상황인 국내 채권분에 대해선 갚을 수 있다는 의지를 바로 어제 표방했는데 아니 그렇다면 외화 채권은 안 갚는다는 얘긴가? 하는 의구심도 한편으론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공산당의 의견을 대표하는 관영 언론에서 헝다그룹 파산 위기설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선 것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런 파산 위기설의 기사를 볼 때에는 정부 입장에서 파산 위기의 기업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한다는 뉴스 기사가 퍼지게 되면 해당 기업의 주가나 채권 가격이 갑자기 치솟거나 또 부채 규모가 높은 다른 기업들 입장에선 어차피 정부가 지원해주겠지 하고 넋놓고 바라보는 그런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한 논조에 의견을 펼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헝다그룹 파산 사태에 대해선 사실상의 모든 자금 지원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파산을 거의 기정사실화 보는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호조를 보이는 이유는 공산당 당국이 헝다그룹 파산의 여파를 단 하나의 회사의 영향력에서 제한하고 다른 여타 산업에게까지 미치는 역할을 제한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신용평가사들의 보고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헝다그룹의 부채 규모가 중국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선상에 있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중국발 위기가 여기서 일단락 되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헝다그룹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던 중국 경제의 기업 부채 규모가 세계 여타 다른 선진국이나 신흥국가의 부채 규모를 비교해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중국의 기업과 가계의 부채 규모가 앞으로 두고두고 세계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국의 기업 부채 규모를 보면 굉장히 재미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불과 10여 년 전인 2008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기업 부채 규모는 여타 다른 국가들과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유달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현재로서는 그 부채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어나게 되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지금처럼 굳건한 위치에서 권력을 휘두르기까지 정말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거쳐왔죠. 이러한 표현이 정말로 과장이 아닌 게 당연하게도 중국 국내 언론에선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외 매체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암살 위협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는 사실이 해외 언론 매체를 통해서 꾸준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진핑 주석의 여러 위협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건 비록 10%대 미친 듯한 경제 성장을 자랑했던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중국의 7%에서 8%대 높은 성장률 덕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기로 이런 중국의 최근 경제 성장은 속빈 강정이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외견적으로는 이렇게 7%, 8%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했다고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노동 생산성 증가가 2010년대 이후로는 거의 바닥을 맴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손쉽게 설명드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중국 국민들의 인건비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이 정말 경제 선진국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높아진 임금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할 첨단 산업의 육성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의 미래라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던 반도체 업체는 결국 파산하는 일이 있었고 한국과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내비쳤던 중국의 조선 산업은 여전히 산업 선진국들에 비해서 뚜렷하게 기술 격차가 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첨단 산업들을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린 동아시아의 작지만 정말 강한 나라가 새삼 정말로 대단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죠. 그럼 이쯤에서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이렇게 중국은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고 최근까지도 이런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지 말이죠.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중국의 높은 기업과 가계부채를 설명하는 일명 시멘트
100% 경제에 담겨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믿음은 정말로 엄청날 정도인데 총 가계 재산에서 약 60%에서 70% 정도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국민들이 부동산에 높은 비중을 두고 투자하는 이유는 부동산 이외에는 마땅한 재테크 수단이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중국의 주가 지수를 대표하는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요즘처럼 모든 자산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시기에 상해 종합주가 지수의 연평균 상승률이 약 2.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의 부동산은 주식시장보다 무려 5배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죠. 어떤 분들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만만치 않다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상해 부동산 시장의 가격들을 살펴보았더니 정말 미쳤다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가 평당 약 1억 원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 중국의 주요 도시들 심천이나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평당 약 2억 원에서 3억 원을 넘는 아파트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주요 도시들의 학군지의 경우에는 지어진 지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일지라도 그 가격이 정말로 엄청나서 무려 30평대 가격이 50억을 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부동산 버블이 계속되니까 중국의 헝다그룹과 같은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부동산을 개발하는 족족 너무나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은행 돈을 넘어서 지하경제의 돈까지 끌어다 써서 모조리 부동산을 짓고 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부동산 버블과 함께 건설 산업이 엄청나게 규모가 커져서 기존의 중국의 경제의 중심은 제조업 기반이었다면 이제는 건설업계가 GDP의 약 10%를 차지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고 부동산 개발 회사 특성상 엄청난 규모의 부채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기업 부채는 이렇게 쌓여만 가지만 또 막상 경제 성장은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채 문제는 멈출 수 없는 기차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공산당의 정권의 당위성을 위해선 이런 꾸준한 경제 성장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중국의 기업과 가계 부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는 상태인데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로 언급되는 것은 한국이 IMF 때 그랬던 것처럼 현재 중국이 짊어지고 있는 기업의 막대한 부채 규모를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고통의 감수를 통해서 줄여나가는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이라면 아직 정말로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전 국민의 정말로 마음 아프고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이 수반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전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큰 폭으로 꺾여나갈 수도 있는데 과연 정권 유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과연 이런 과정을 겪어나가게 할 수 있을지 일각에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되려 중국이 아닌 미국 테이퍼링에서 시작하는 디레버리징이 시행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막대한 유동성 증가로 돈이 하도 넘치다 보니까 미국 투자회사들에서 막대한 규모의 투자 자금을 모아 이번 헝다그룹을 위시한 많은 기업들의 투자 금액이 집행된 상황인데 이런 일부 미국 투자회사들의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놓고 미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헤지펀드 업계의 대부 조지 소로스는 이렇게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을 근거로 중국에 유입되게 된 자금들이 오히려 시진핑 주석 체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마다하지 않았던 조지 소로스 형님이 국가 안보를 이야기하니까 조금 웃기기도 하죠. 어쨌거나 이런 조지 소로스의 발언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미국의 테이퍼링 결정이 이렇게 막대하게 중국에 유입된 투자 자금들을 회수하여서 이렇게 감히 멈출 수 없게 된 중국 기업 부채 규모를 어쩌면 줄일 수 있고 중국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는 금융 위기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급되고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헝다그룹의 파산 사태는 어느 정도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다른 산업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국의 막대한 기업 부채 규모는 상존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의 앞으로 있을 연이은 결정들은 결코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중국발 위험 요인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산의 많은 부분이 주식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이슈를 앞으로도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인데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아셔야 될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주제가 있다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